자,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나눠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셨죠? 네, 이렇게 공통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그에 이어서는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슈들이 많죠. 뭐 북한의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또 기시다 정권,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각 당 후보들 모두 서로 약간의 좀 다른 동상이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돌아가면서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있습니다. 이 네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여러분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 순위를 한번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예. 1순위는 요 나라, 뭐 2순위는 요 나라, 뭐 그 다음에 요 나라,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최건우 학생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미국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동맹보다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끈끈한 동맹이 맺어진 국가입니다. 미국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에 대한 그 정세를 주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만한 힘이 충분하다면 괜찮겠지만, 사실 미국의 도움 없이, 또 미국의 전략과 미국의 그런 동의 없이는 사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정책을 가져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또 미국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한반도 긴장 정세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대화에서 미국과 만들어진 그 대화의 틀을 가지고, 전략의 틀을 가지고 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한반도 정세에서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북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걸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화의 창고, 루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중국과 일본 중에는 비슷비슷하다. 사실 중국과 일본 중에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둘이 순위를 꼽자면 저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권현우 학생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순위는 아까 이재명 지지하시는 후보와 똑같이 당연히 미국이고요. 6.25 전쟁 이후부터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도와줬던 우방국이자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협조를 가장 많이 해줬던 국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최우방국이라고도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조금 실망하는 면은 너무 미국에 주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력 파워로도 세계 6위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세계 20위 안에 들고 OECD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K-팝이든지 아니면은 여러 한국 문화를 외국에 알리고 있으므로 국제적 위상 힘이 우리가 그전에 봤던 2000년대나 1900년대보다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국의 수동적인 형태를 취하고 끌려다니는 것보다 우리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와 미국이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외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물건에서 많이 볼 듯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이 가장 많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의 IT 산업의 대부분의 원료들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동북공정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념이 다르지만 경제적, 외교적으로 더욱 협력해야 될 상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명호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도 물론 다른 나라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동맹 관계를 오래 유지해 왔고,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과의 관계를 최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1순위만 딱 미국으로 뽑겠습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북한과의 그 핵미사일 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위만 꼽으시겠다. 네. 2위, 3위, 4위는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한미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전재훈 학생 의견 들어봅니다.
저는 1순위는 북쪽의 김정은 선생님, 2순위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3순위는 뭐 기시다 수상, 총리인가요? 총리입니다. 예, 총리. 4순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가장 중요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 북녘을 꼽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아직도 분단국가고 어떤 정치 경제적으로도 북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가가 북한이다. 어떤 대화의 시작을 가장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학생의 외교 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좀 핵심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서 우리 권영욱 학생한테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머지 친구들이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 안보 주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안보, 북한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은데 북한의 핵무기 또 핵미사일 계속해서 뭐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 뭐 끊이지 않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북한이 가장 입장을 취하는 게 핵무기를 통해서 남한에게서 뜯어낼 건 다 뜯어내고 대화는 그 차후에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분단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서독과 동독 그리고 우리나라 북한을 들 수가 있는데 서독과 동독은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어도 강제적으로 분단을 한 사이고 한 민족이었다는 한국과의 공통점에서 우리는 이걸 비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서독과 동독은 끊임없이 서로 다 싸울 마음이 없었고 또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는 한국과 매우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서독과 동독은 끊임없이 서로 손을 붙잡으려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브렌트 수상의 햇볕 정책을 통해서 통일에 근본적으로 도달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주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앞으로 고립해도 좋다. 나는 이 핵무기를 통해서 최대한 외교적으로 많은 걸 뜯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핵무기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핵무기를 방어할 뭐 사드라든지 아니면은 MD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정상회담만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보다는 강경할 땐 강경하게 나가고 걔네들한테서도 뜯어낼 건 확실히 뜯어내자라는 좀 강경한 외교 정책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강경한 좀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 우리 두 분 중에 혹시 말씀하시죠. 대화, 허무맹랑한 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대화 자체는 허무맹랑한 대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이 과정에 있는 것이죠. 냉전과 같이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수많은 노력 끝에, 수많은 대화 끝에 결국은 종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도 국익을 위해서 직접 사회주의 세력인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기도 하였고요. 또 그런 미국의 전략을 통해서 미국은 총 한 번 안 쏘고 스스로 소련이 무너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대화는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대화가 이루어진 지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회담으로 따지자면은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난 부분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부터 시작하면은 해로 따지면은 21년, 2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냉전도 종식하는 데에 몇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20년 대화해놓고 그 대화 자체가 허무맹랑하다.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한 말씀 하시죠. 우선 냉정의 종식이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이뤄냈다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을 가지는 게 우선 소련과 미국 두 나라는 경제 원년부터 달랐습니다. 소련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인민들의 계급을 통해서 똑같은 평등을 이뤄내고 다 같이 잘 살자는 모토였고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하는 자가 많은 것을 독점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런 자본주의 시대였습니다. 소련이 가장 무너지기 근본적인 이유가 과도한 군비 경쟁 때문인데요. 소련은 아무래도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경제다 보니까 경제력이 많이 딸리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많이 후퇴하다 보니까 그 군비 경쟁을 과도하게 이뤄내다 보니까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퇴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멸하게 된 배경에는 쿠바 핵미사일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서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서로 폭격기를 통해서 쏜다든지 이런 많은 군사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 군사적인 대화라는 것은 군사 수상이 말을
했다는 게 네, 아니라 이제 역사 얘기로 가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전달이 됐어요. 이제 대화를 통해서 확실히 종식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예, 우리 전재현 학생. 저는 일단 외교 안보 파트의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저희는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문제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지지합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증시 시장에서의 저평가도 결국에는 이런 북한의 존재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한 민족이다라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잘 모르겠는데 사드 배치, 사드 재배치, 추가 배치를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군비 경쟁하면서 이렇게 서로 소모해 갈 겁니까? 예? 그리고 사드 배치 어디다 할 건지 이것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불안을 조성해서 괜히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지지하시는 김명호 패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 콕 집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명호 학생. 네, 우선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처럼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라서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내 후보 중에 유일하게 사드 배치를 주장하시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이익이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사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를 주장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권현우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아까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처음에 우리나라 오산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사드 배치를 할 때 중국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드의 고고도 면적이나 아니면은 타격 범위를 보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직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중국이나 주요 도시에 대해서 전혀 타격을 가할 수 없는 지점이고, 사드 미사일 자체도 지대공 미사일, 즉 MD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공격을 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스스로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가해지는 해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나라가 너희한테 핵무기나 아니면은 기타 수단으로 위협을 할 때 너희가 저런 방어 수단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위협하기 힘드니까 너희 스스로 갑옷을 벗어라, 이런 말이고요. 또한 이제 사드의 효용성이나 뭐 어디에 배치하실지도 물어봤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에 반해서 사드는 훨씬 5배나 많은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북한이 핵을 타격할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고, 오직 사드만이 북한이 핵을 활성화시키기 전에 공공에서 파괴해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조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단은 사드가 정말 지금 우리한테 있어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에 일단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군이 현재 주한미군이 일단 사드를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연합사에서 예전에 발표한 관련자들이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드와 한국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한다면은 방어 체계 자체는 현행으로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미국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드 배치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중국의 경제적 반발,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제재를 감안하고서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냐? 만약 필요하다면 하겠지만은 과연 그 경제적 리스크를 우리가 다 감당하고서도 과연 이게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사업인가라는 게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드 배치가 저는 더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형 방어 체계, 한국형 사드인 롱셈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군수 산업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전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고, 실제로 이 롱셈의 개발이 거의 다 되었다고도 지금 그런 얘기가 관련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선 토론에서도 얘기되었던 주제 중 하나였고요. 따라서 몇 년 뒤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기술로, 중국의 반발 없이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들여서 사드를 한국군 쪽으로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이미 사드는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추가 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씀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형 롱셈이라는 것은 셈이 지대공 미사일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한 뭐 신궁이라든지 천궁이라든지 이런 공대공 타격을 방어하는 무기는 고고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또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걸 개발했을지 몰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당장 지대공 미사일의 사드와 같은 수요인데 한국형 방어 체계만 무조건 바라보고 우리가 한국형 방어 체계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고 이것을 배치하자라는 말은 솔직히 저는 안보적으로 좀 너무 우리나라의 롱셈을 좀 너무 맹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롱셈이라는 것은 사드가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현재 존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중에 가장 고도화된 전력입니다. 즉 어떤 미사일 체계가 개발되더라도 지금 우리 사드보다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걸 자체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고 또 다시 또 개량도 해야 될 텐데 이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형 롱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권현욱 학생은 이제 사드를 추가 배치를 해야 되고 전력화된 무기고 중국에 피해도 주지 않는데 왜 배치를 더 안 하느냐 이 얘기시고, 우리 나머지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굳이 사드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또 우리나라에 또 무기들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굳이 외교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배치를 해야 되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친구, 우리 전재훈 학생하고 김명호 학생 얘기도 한 번씩 더 들어볼게요. 우리 전재훈 학생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작금의 요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 도발하고 있죠. 그거에 맞서서 우리 또 사드 들여온다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 들여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고도화된 무기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때 놀았던 내가 때리면 얘도 때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의 경쟁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렇게 사드 추가 배치 얘기하시고 일정 세대, 일정 성별, 일정 지역을 갈라치게 하는 그런 정치는 저는 멈춰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명호 학생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 질문 좀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안보 이야기 하니까 국방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좀 센 공약 하나 발표했어요. 모병제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모병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징병제였기 때문에 뭐 세계 군사력 7위, 육군은 5위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병제로 바꿔버리면 군사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에게 좀 긴장감을 느슨하게 해주고 이것이 국민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실현이 진짜 가능한 공약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포퓰리즘은 아닌지, 이런 또 이제 그리고 가장 이제 징병제가 보여준 대표적인 긍정적인 사례가 LA 한인타운 폭동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제 징병제에 관해서 또 우리 4명의 학생들이 다 이제 1, 2년 후면은 성인이 되고 나면 군에 좀 입대를 하는 그런 얘기다 보니까 또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죠? 예,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사실 정치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 모병제 얘기를 꺼낸 건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뭐 우려하신 대로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야에 분명히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실 최근에는 또 여성 징병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뭐 모병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이제 아까 사드 얘기도 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얘기를 했고 롱셈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전쟁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미사일 쏘고 미사일 전략 폭격하고 하는 것보다 사람 몇백만 명 그냥 투입해서 전쟁시키는 것보다 미사일 몇 번 투입시키고 전투기 한 번 슉 날아가고 하는 거,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군인의 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더 큰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즉 앞으로 군사 강국 7위, 6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원동력이 군인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전략 무기, 전략들, 외교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모병제는 조금 우리가 앞으로도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권현욱 학생. 사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또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서도 베트콩이 그 세계 최강의 미 육군을 이기고 한 것도요. 그때 보면 항상 미 육군은 최대의 전력, 고도화된 기술, 과학기술을 가지고 모든 전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를 타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했던 공통적인 이유가 이 사람을 통한 군대가 직접적으로 존재를 해서 그것이 고도화된 무기를 뭐 게릴라 전이든 어떻게든 통해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방 백서를 보면은 주적이라고 지금 북한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뭐 암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위협하는 것은 주적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방력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고 가장 큰 적입니다. 북한의 보병사단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이 넘고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최소 30만 명의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고고화된 기술을 가지고든 뭔 기술을 가져오든 그냥 인구로 밀고 내려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술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병제면 된다, 군대의 질을 늘린다. 수적인 개념으로도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수적인 개념과 고고도화된 군대를 모두 해야지 무조건 전력화를 시켜가지고 좋은 군대를 만들면 모병제로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일종의 정치권의 망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하실 분, 네, 심지현 학생, 전지훈 학생, 네, 죄송합니다. 일단 모병제는 저희 심상정 후보님이 늘 이렇게 주창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전쟁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뭐라 그러죠? 인해 전술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 숫자가 중요한 전쟁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과연 1년 6개월 지금 육군 들어갔는데 1년 6개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인드로 얼만큼의 군대의 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수년간 훈련을 받은 그런 병력이 훨씬 강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지금 뭐 젠더 갈등, 젠더 이슈가 한창 핫한데 모병제는 여성도 들어올 수 있고 남성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를 둘러싼 젠더 갈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가 너무 전쟁을 쉽게 아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제 배그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하곤 합니다만 우리가 너무 전쟁을 게임처럼 여기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예. 네, 자, 네, 발언하시죠. 마지막 질문인데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군사 월급 200만 원? 네, 이렇게 올려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올려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월급까지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부담해야 될 국방비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고려하고 낸 공약이냐, 포퓰리즘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징병제와 모병제 얘기해서 또 다른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네, 자, 두 후보 다 병사 월급 200만 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전역을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병장일 때 월급이 한 56만 원 정도였는데 이제 2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이, 우리 또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두 줄 공약 있죠. 큰 글씨로 이제 공약을 하기도 했었고, 이재명 후보도 뭐 그렇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올린다, 200만 원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입장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권현욱 학생부터. 병사 200만 원의 월급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포퓰리즘이나 아니면은 뭐 전혀 뭐 우리나라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거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60조 정도인데 그 중에서 국방비가 한 62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국방비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뭐 무기 사들이거나 아니면 신무기 개발에 동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군인이고 본질적으로 군인에 대한 인권이 향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사 월급 200만 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전에 200만 원을 올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처를 통폐합해가지고 그만큼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미래에 개발할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전혀 차질이 없는 다음에 실행하면 저는 그거는 무리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또 말씀드리자면은 군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정 관련된 부분은 이제 권영욱 학생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또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 여야의 대권 후보들이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200만 원 병사 월급이 논의되고 있느냐? 그동안 이 군처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별개로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그런 그 징병 그 군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측 또 한마디 들어봤고요. 우리 김명호 학생 짧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전문가분들의 그런 많은 의견을 통해서 진짜 실현이 될 수 있는지 공약 말씀해주신 대로 군처우 개선도 당연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다르게 이렇게 어떻게 개선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전지현 학생도 마지막으로 짧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뭐 병사 처우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4명 다 전체적으로 현재 징병제인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병사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